오늘 이야기할 이 남자,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한 남자가 공항에서 인터뷰를 하게 돼. 한 남자의 눈물에 관한 이야기. 남자의 눈물? 1987년 1월 9일 저녁 8시 김포공항에 신문방송 카메라 기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요. 공항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나타나. 나왔어. 완전 초췌한 얼굴에 겁에 질린 표정인 거야, 이 남자. 그 남자의 첫 말. 제가 살았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집에 가면서 그동안 납치돼서 심정이 어땠습니까? 납치. 납치를 당했어? 납치. 그렇지. 이 사람을 누군가 싱가포르에서 납치한 거야. 그리고 기적적으로 탈출했던 거지. 28살 윤 씨야. 윤 씨가 납치 당시에 충격이 굉장히 심했나 봐. 심장에 막 통증이 있으면서 막 가슴이 움켜쥐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말을 못하겠어요. 교묘한 계략을 꾸며서 윤 씨를 납치한 거야. 그리고 감금을 했어. 윤 씨를 납치한 납치범들.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북한 공작원이었어. 그 얘기를 이제 듣는 순간에 국계의 그 마수에 이제 완전히 제가 걸려들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윤 씨를 북한으로 끌고 가려고 납치를 해. 납치굴의 소굴로 데려가게 유인한 사람이 있어. 바로 이 윤 씨의 아내. 그런데 기자회견 17일 후에 아주 기묘한 사건이 벌어져. 1987년 1월 26일 저녁 6시 홍콩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어. 옆집에서 악취가 나요. 이거 아무래도 시체 썩는 냄새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지. 신고 장소는 홍콩 번화가에 있는 한 아파트의 9층. 이 냄새를 따라 가봤어. 안방 침대에서 막 냄새가 나는 거야. 혹시 하고 매트리스. 거기에 한 여자 시신이 누워있는 거야. 원피스 차림에 반드시 누운 여자의 시신. 근데 놀라운 건 그녀의 정체야. 그 납치 사건의 피해자 윤 씨의 아내였어. 싱가포르에서 납치된 남편. 남편을 납치범한테 유인한 후에 홍콩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아내. 자 그녀의 이름은 수지킴이고 33살이야. 도대체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지금부터 잘 들어봐. 정말 소름 끼치는 스토리가 전개가 돼. 이 두 사람이 홍콩에서 처음 만나게 돼. 1986년 9월에 홍콩 영화 비디오 사업 때문에 홍콩에 왔어. 와서 이제 머물 곳을 찾아야 되니까 알아보다가 마침 일본으로 떠나게 된 집주인이 있었대. 그래서 그곳에 이제 계약을 한 거지. 그 입주하러 이제 갔어. 근데 갔는데 빈집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있는 거야. 어머. 예쁘장한 얼굴에 갸냘픈 몸매. 이분은 홍콩에서 산 지 10년 된 한국 여성. 그 집주인이 수지킴이었던 거지. 어떡하죠? 제가 지금 사정이 생겨서 일본 가는 일정이 미뤄졌어요. 당분간만 저기 조방 쓰시면 안 될까요? 그냥 이렇게 돼서 그 남녀가 한 집에서 지내게 된 거야.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뜨겁게 연애를 했구나. 결정을 하고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져. 1987년 1월 2일 한밤중에 갑자기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두 남자가 들이닥친 거야. 건장한 두 남자. 딱 봤을 때도 느낌이 약간 야쿠자 느낌이야. 그러더니 아내랑 뭐 할 말이 있대. 방에 들어간 거야. 귀를 대고 이렇게 방문해서 들어갔더니 배반하면 죽이겠다. 이런 밀담을 나누고 있는 거야. 그때 아내가 문을 탁 열고 나와. 담배랑 음료수 좀 사갖고 와줘요. 그래서 윤 씨한테 말했어. 그래 갔다 와서 남자들이 간 다음에 누군지 물어보자. 그래서 시키는 대로 슈퍼에 가서 담배랑 음료수를 사가지고 집에 딱 왔어. 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셋다. 셋 다. 다음날 아침에 소리가 들려. 누군가 저렇게 거칠게 문을 두드렸어. 어제 밤에 왔던 그 남자 중에 한 명이야. 네 아내가 우리 돈 4천만 원을 빌려가서 안 갚았다. 우리 보스가 있는 싱가폴로 데려갔다. 아내를 찾고 싶으면 네가 싱가포르로 가서 대신 갚겠다는 각서를 써라. 바로 아내가 잡혀있다는 싱가폴로 날아갔지. 공항에 도착하니까 윤 씨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든 여인이 싹 다가와서 윤 씨한테 쪽지 한 장을 건넸어. 펴봐. 포트빌 포트로드 19번지로 오라. 그치. 그런 뜻 아니야? 주소대로 윤 씨가 찾아갔지. 찾아간데 너무 놀란 거야. 붉은 글씨에 액자가 있는데 거기 써있는 문구를 보고 소름이 쫙 끼쳤지. 뭐라고 써있었을까? 김일성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대사관이구나. 그렇지. 북한 대사관. 아내가 끌려간 데가 북한 대사관. 도대체 제 처는 어디 있습니까? 윤 선생이 보이는 지상낙원인 평양에 있습니다. 부인을 만나려면 윤 선생이 평양을 가야 합니다. 평양 가는 길에 스위스에 들려서 정치 망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합세다. 정치적 망명에 대한 동기를 이제 얘기를 해준 겁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저를 탄압하기 위해서 제 회사를 망하겠다. 남한 정부의 탄압 때문에 내가 북한으로 망명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라고 압박을 받은 거야. 이미 동무는 우리 북조선 돈을 썼어. 그러니까 어차피 서울에 가도 죽어. 그 4천만 원. 구였던 적이 있었어. 북한의 공작금. 어머머머머. 잠깐만 그럼 수지킴도 한패인가? 아내 수지김은 북한의 공작금. 다시 말해서 간첩이었던 거야.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수지김의 정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예쁘장한 얼굴, 갸냘픈 몸매, 홍콩을 주름 잡던 호스티스 출신. 이 남자가 홍콩에서 집을 빌릴 때 그때부터 작업을 한 거야.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윤 씨는 이 북한 대사관까지 갔잖아. 근데 어떻게 탈출을 했을까?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 억류해놨대. 그리고 북한으로 끌려가기 전날이야. 내일이면 북한으로 끌려가. 아마 돌아오지 못할 거야. 마침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호텔을 막 뛰어가지고 빠져나온 거지. 얼른 택시를 타버린 거지. 코리아 엠바서더, 한국 대사관. 대사관. 남이라는 대답도 혹시나 잘못 들릴까봐 나는 여권까지 황급히 꺼내 그의 코 밑에 바짝 디밀었다. 금시라도 차 문을 후다닥 열어 제치고 북괴 요원들이 일그러진 얼굴로 들이닥칠 것만 같은 두려움에 나는 전율하며 영문을 몰라 하는 운전사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결국 나는 자유를 되찾았다. 죽을 뻔했다가 그 돌아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이크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 무섭지. 그런데 네. 17일 후에 아내 수지킴 그래 아까. 수지킴의 시신이 발견된 거야. 네. 평양에 있다던 그녀가 왜 홍콩의 그 아파트 침대에서 죽은 채 발견됐을까? 미스테리한 점은 더 있어. 시신의 모습이 중요해. 머리에는 베개 커버가 씌워져 있었어. 그리고 목에는 그 여행 가방 묶는 벨트가 감겨져 있는데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동료 공작원들이 한 소행이다. 공작 실패에 대한 처벌. 제일 유력하네 그게. 그렇지. 납북 직전에 극적으로 탈출한 이 반공투사 윤 씨. 윤 씨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 14년이 흘렀어. 14년이요. 그리고 2001년 윤 씨는 벤처 사업가가 된 거야. 대형 통신기기와 팀원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유전열 생체 인증 패스워드 암호화 기술입니다. 회사에 전직 장관을 영입하기도 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에 유명 기업을 인수까지. 자, 근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있어. 또 2001년 10월에 이 윤 씨가 검찰에 구속된 거야. 왜? 구속. 아내 수지킴에 대한 살해 혐의로 수지김을 살해한 뒤 북한 공작원에 의한 살인극으로 위장해온 윤 씨가 범행 15년 만에 마침내 법정에 섰습니다. 2달을 남겨두고 딱 구속이 된 거지. 오 마이 갓.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에 굳이 집 청소를 하던 이 가사도우미를 찾아가서 우리 집 열쇠 하나 갖고 있죠. 그 열쇠를 줘요. 그 급박한 순간에 잠깐만. 뭐야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신혼집을 찾아온 그 남자들. 2명의 건장한 남자들. 그 사람들은 없었어. 집에는 윤 씨와 수지킴 이 두 사람밖에 없었어. 그럼 앞에 했던 얘기는 다 거짓말이지. 두 사람은 엄청 심하게 다퉜대. 윤 씨가 나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뭔가 화가 많이 난 윤 씨가 그날 밤 12시 20분경에 둔기로 수지킴의 머리를 내려쳐. 수지킴의 머리를 죽였어? 그때? 베개 커버를 머리에 씌우고 목을 조른 거야. 죽이고 나서 일은 벌어졌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이 안에 시신이 옆에 있는데 그 윤 씨는 무슨 생각을 했어? 그때 떠오른 한 가지 아이디어가 북한으로 가는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시신을 침대 밑에 숨기고 가장 빠른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예매했어. 시신이 발견되지 않도록 이제 가사 도우미를 찾아가서 열쇠를 달라고 한 거지. 1월 5일 오전에 북한 대사관에 직접 가. 저 북한에 가고 싶습니다. 얘기를 했어. 근데 오히려 아니 왜 북한에 가려고 하십니까? 붙자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막 신나서 데려갈 줄 알았는데 터덜터덜 북한 대사관을 걸어 나왔어. 그때 갑자기 불현듯 새로운 계획이 떠올랐어. 한국 대사관에 찾아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북한이 아내를 이용해서 저를 납치했는데 제가 납북 직전에 겨우 탈출했습니다.
빨간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죽인 아내를 간첩으로 몰기 시작해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그게 바로 1987년도 우리나라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납북 미수 사건의 시작이었다. 똑같은 장면인데 느낌이 다르다. 그렇지. 봐봐. 손을 봤어. 연기하고 있는 거. 연기하고.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하고. 와, 이게 눈물을 왜 흘리는 거야? 너무 나쁜 놈이잖아. 너무 나쁘다, 자기가 진짜. 살인자가 자기 살인자가. 아내를 죽인 어. 어떻게 거짓 기자회견까지 한 걸까? 거짓 기자회견을 어떻게 했으며 대사관 직원들이 다 속았을까? 또 뭐가 있어? 이게 바로 당시에 안기부의 비공개 해외 전문이에요. 여기에 14년 동안 감춰온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1987년 1월 5일 밤 9시 30분 싱가포르에서 서울 안기부 본부로 날아온 첫 번째 전문이야. 오늘 오후 5시경 북괴 위협으로부터 도피한 자의 신병을 인수했습니다. 1월 6일 10시 서울 본부 부국장을 싱가포르로 파견하겠습니다. 부국장이 현지 도착 후 부장님 특명을 하달할 겁니다. 그날 밤 19시 20분 이번엔 서울에서 홍콩으로 보낸 전문이야.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두 차례 윤의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북괴의 납치기도 공작을 폭로할 계획입니다. 특파원과 외신 기자를 동원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날 싱가포르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 아무래도 윤이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북한의 자진망명을 기도한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의심스럽습니다. 기자회견을 전면 보류해 주시길 긴급 건의합니다. 싱가포르 안기부 직원이 현지 정보망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납치당할 뻔했다는 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안기부도 이제 알게 된 거지. 일단 기자회견은 보류하기로 했어. 이때 멈췄어야 했는데. 전문을 받은 3시간 만에 분위기는 완전 급반전돼. 1월 8일 밤 0시 50분에 본부에서 싱가포르로 긴급 전문이 날라왔어. 부장님께 보고 드렸더니 싱가포르에서의 기자회견을 그대로 강행하랍니다. 북괴 공작의 쐐기를 박는 의미에서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라고요. 윤 씨에게는 신변 안전을 보장할 테니 아무 염려 말고 처음 진술을 그대로 하라고 하세요. 윤은 우리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밀고 나가세요. 반발을 했지. 말도 안 되잖아. 아니 기자회견을 거짓말이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 우리는 진짜 망신 당할 수 있다. 그치.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 싱가포르가 그 홍콩에서의 그 현지 기자회견은 무산이 됐어. 부장님은 멈추지 않았지. 윤 씨가 서울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나라 언론사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보도가 막 쏟아지고 있는 거야. 자극적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초췌한 윤 씨의 모습이 카메라 앞에 등장한 거지. 그러니까 안기부는 그때 윤 씨의 납북 진술이 거짓말인 걸 알고 있었지만 내색을 안 했어. 안 했지. 왜냐면 기자회견에서 연기를 해야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윤 씨는 자기 거짓말이 탄로난지 모르고 있었대, 안기부에. 어.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그냥 도착한 데가 바로 여긴 중정이야.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 말해봐. 남산 안기부 조사실로 끌려갔던 거야. 이틀 만에 모든 걸 자백하지. 아내를 죽이고 살인을 덮으려고 납치 자작극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때가 수지킴의 시신이 발견되기 15일 전인 거야. 그래서 이때 자백을 할 때 수사 담당관이 있었을 거 아니야. 보고를 했대. 부장님한테 국가보안법 위반과 살인죄로 이 사람 처벌해야 된다. 보고를 했는데 부장님 왈. 이미 북한의 만행으로 보도됐으니까 사건을 묻어라. 이 천인공노할 철면 피해 살인자를 반공투사 영웅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부장님 누군지 알아? 누군데? 장세동? 장세동. 그렇지. 장세동 안기부. 나 그 이름이 기억이 나. 평생 의리를 지키면서 모신 사람이 전두환이야. 전 씨가 대통령이던 1980년대 초중반에 장세동이 경호실장을 거쳐서 안기부장을 이때 그치, 알아봤지. 그치. 그래서 전두환의 분신, 전두환의 그림자로 불렸죠. 근데 윤 씨의 납치 자작극이 있었던 1987년 1월은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했을 때였어. 87이네. 1987이네. 1987, 그렇지.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대통령 뒷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민주화의 열기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그때 마침 이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는 사건이 카드가 떨어진 거야. 바로 납북 미수 사건. 야당 인사 이름이 기자회견에 언급되도록 콕 집어주기까지 했대. 기자회견 시 북괴 요원의
김대중 관련 언급 내용이 포함되도록 조종 바람. 요즘에 그 김대중 선생님께서의 그 활동은 어떠시냐고 해서 그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한국을 위해서 일하는 민족의 영웅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했습니다. 안기부는 결국 전 국민을 상대로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거짓말을 한 거지. 이건 끝까지 무덤까지 갖고 가야 되는 네. 내용이잖아. 이름하여 마카로니 대책. 마카로니요? 수지킴을 지칭하는 암호가 마카로니였어. 아마 뭐 추측인데 홍콩이 아무래도 막 조식으로 마카로니 숲 같은 거 많이 먹잖아. 아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들끼리도 얘기를 할 때 암호를 써야 되니까. 안기부는 윤 씨한테 입단속도 철저하게 지켰어. 거짓을 진실로 만들기 위해서 납북 미수 시나리오를 외우고 또 외우게 한 거야. 외워. 자다가도 외워. 3개월 만에 조사실을 나왔어. 띡띡띡띡. 여보세요? 뭐 이럴까요? 신일구입니다. 그럼 바로 담당 부서로 연결이 됐대. 1구는 1월 9일인 거 같고 오, 맞아. 입국한 날. 맞아. 시는 뭘까? 아 싱가포르에서 싱일부 싱가포르에서 1월 9일에 온 바로 그거야. 윤 씨입니다. 신일구. 홍콩 현지 경찰이 우리 측에 윤에 관한 수사 자료를 요청하면 지연 작전을 펴고 미제 사건이 되도록 유도하는. 그 당시 홍콩 경찰이 이거 윤 씨 좀 의심이 간다. 수사에 협조해달라. 공조를 요청하면 안기부에서 매번 거절을 했던 거야. 수지킴 가족을 간첩 사건인 양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 철저히 진상을 숨기고 보안을 유지한다. 자기네들은 이 사람들이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알잖아. 아니 그리고 수지킴이 간첩이 아닌 것도 알잖아. 아니, 그치. 그리고 이 가족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도 알잖아. 아는데. 그런데도 안기부로 끌고 가서 혹독하게 조사를 했어. 뉴스를 보고는 집에다 전화하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지금 전화하지 말아요. 전화 딱 끊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미 우리 친정 집에 헌병들이 다 들이닥친 거예요. 엄마하고 오빠하고 눈을 가리고 까만 차에 끌고 가서 거기서 당신 딸이 간첩이었다라는 거를 실토를 해라. 언제 어디서 만나서 돈을 공작금을 얼마를 받았고 60세가 넘은 노모가 짓밟히고 구타당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어머니께서 입고 계셨던 코트까지 뺏어가지고 이게 그 공작금으로 산 옷이다. 둘째 여동생은 남편과 3살 아들까지 함께 끌려갔어. 근데 이 가족들조차도 이게 계속 세뇌가 되는 거야. 우리 언니 진짜 간첩인가? 막 그러면 진짜로 우리 언니가 간첩이어서 그 공작금 가지고 우리한테 보냈나? 그럼 그거 갖고 썼나? 정말 우리 언니가 간첩인가? 간첩이라는 거는 가까이에 있는 건가? 오, 소름 끼쳐. 진짜 우리 엄마가 안기부가 수지킴 가족을 철저하게 짓밟고 파괴한 거지. 셋째 여동생은 당시 결혼한 직후였는데 수지김이 북한 공작원이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자 시댁 식구들이 집에서 나가라며 밀치거나 때리는 등 언어적, 육체적 폭력을 가하였고 결국 이혼하였다. 남편이 아들을 양육하기로 하였는데 남편의 가족들이 연좌제의 피해를 입을까 우려하여 아들을 절에 버리는 바람에 아들은 약 8년 동안이나 절에서 키워졌다. 그러니까 제가 나가고 우리 아들을 바로 절에 갖다 버린 거예요, 고모들이. 왜 버렸어요? 간첩 씨앗이니까요. 그러니까 안기부의 감시와 도청이 계속 있으니까 엄마랑 딸들도 엄마가 보고 싶으면 이 딸들이 몰래 가서 엄마를 봤는데 실어증 걸린 엄마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더라고요. 수지김의 어머니는 안기부에 연행돼 욕설과 구타를 당한 뒤 그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렸고 실험실을 앓다가 10년 후 사망했고. 검찰이 윤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한 거는 사건 발생 14년 10개월 만이에요. 당시에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15년이에요. 만약에 2개월이 더 지났더라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윤 씨는 그대로 살고 있었을 수 있겠지. 법원이 윤 씨한테 15년 6개월 형을 선고했어. 그것도 작다고 생각해. 그때 15년이면 좀 나왔겠네. 그렇지. 이 장세동, 응. 안기부장, 그리고 이 수사 관련자들. 이 사람들이 사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일은 밑에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고 그리고 책임은 장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벌이 네. 없었어. 왜요? 직무유기는 공소시효가 5년, 직권남용은 공소시효가 10년이었다고.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들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피해자가 많은데 기억 안 나신다고 말씀하셨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누가? 저희 기자실에서요.
어느 기자실에서 여기서? 네. 아니 보고 받으셨었습니까? 그때? 무슨 근데 사실 그녀의 이제 원래 이름은 김옥분. 김옥분이야. 이 충주의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대.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 너무 가난해서. 그러니까 어린 동생들이 굶는 걸 못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옥분이는 스스로하고 이런 약속을 했대. 조금만 기다리면 동생들과 엄마를 고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어. 계속 어. 충주로 생활비를 보내고 이렇게. 살해당하기 전까지 그 약속을 지켜왔던 거지. 그때 60년대, 뭐 70년대에서 시골에서 올라온 그 10대 소녀가장들이 가장 많이 했던 대표적인 일자리 중에 하나가 그 버스 안내양이었대. 그렇게 고생을 해서 손에 쥔 일당이 540원. 근데 이걸 돈을 받으면 그걸 그대로 또 집으로 보내. 근데 옥분이가 서울로 오고 나서 이게 무슨 엎친 데 덮친 격이야.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 살던 집에 불까지 났다는 거야. 이 8식구가 살 집도 없어진 거야. 불이 나가지고 집에. 인지 그 버스 안내양 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술집에 나가게 됐어. 그래서 얼마 후에는 돈을 더 많이 준다는 얘기를 들은 홍콩으로 건너가게 된 거야. 가족들만 생각하면서 가족들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가족들은 수지김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았대. 모르는 거야. 유골이라도 인수하지 못했어? 전혀. 14년이 지난 후에 셋째 여동생이 언니가 묻힌 곳을 찾아갈 수 있었어. 동생 영순 씨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언니가 묻힌 곳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이렇게만 돼 있는 건 좋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니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기라고요? 여기가 우리가 있는 데라고요? 이름 적힌 비석 하나 없는 초라한 묘지. 그곳에 김옥분 씨가 묻혀 있었습니다. 1992년 복묘. 무연고자들의 유골을 모아놓았다가 1년 단위로 한데 묻어버린 묘지. 언니는 자신의 묘자리 하나 차지하지 못한 채 이곳에 다른 유골들과 섞여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놨어. 누가 언니를 이곳에 이렇게 무책임하게 묻어놨느냐고. 누가. 너무 보고 싶고 지금이라도 그냥 꿈에서라도 그냥 한번 언니 안아보고 싶고 나 이만큼 컸다고 이게 소원이 있다면 그냥 언니가 살아서 저기서 오면서 영순아 하면서 오는 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느껴보고 가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사건의 발단은 이 사람의 거짓말로 시작이 된 거잖아. 시작이 돼서 어마어마한 게 이 이야기의 끝으로 가면서 느낀 거는 이런 일에는 무조건 피해자 너무너무 약하고 진짜 너무 힘없고 그런 개인의 희생도 아니지 이건 그냥 그치. 개인의 너무 처참한 피해가 있다는 게 너무 슬픈 것 같아. 처음에 그렇게 흥미롭게 이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것 자체가 좀 죄송스럽고 수지킴 사건이라는 이름을 썼을 때 이렇게 딱 처음에 느껴지는 그 이름의 뉘앙스와 느낌과 김옥분 이야기의 느낌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수지킴 사건이 아니라 고인이 되신 김옥분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김옥분 씨의 삶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우리 모두가 그지? SBS